1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교시를 신나게 풀고 정신없이 1교시는 갑니다. 시험장에 실제로 들어가면 진짜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1교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막 풀다 보면 내가 지금 7문제를 썼는지 8문제를 썼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체크를 하면서 시험지에다가 내가 이거 쓴 거 체크, 두 번째 쓴 거 체크, 세 번째 쓴 거 체크, 이거 안 하고 가면 1교시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교시는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고 내가 10문제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2, 3, 4교시는 100분 중에 4문제만 풀면 되니까 4문제를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짱구는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도 근데 그렇다고 또 신나게 한 문제 썼는데 30분, 두 문제까지 썼는데 또 30분, 그래서 60분 확 가버리면 사실 그래도 괜찮은 게 2, 3, 4교시긴 해요. 왜냐하면 남은 게 40분이나 남았으니까 20분씩 줄일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죠? 이건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2, 3, 4교시는 내가 스스로 작전 한번 짜볼게요. 1번 문제 딱 봤더니 선로정수의 구성, 각각의 특성, 오 좋아, 풀 수 있어, 이렇게 보고. 2번 문제 정보설비, 일단 정보자라는 게 들어가면, 통신자라는 게 들어가면 일단 보기 싫죠. 근데 여기에 주파수, 진폭, 이상, 파형,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파수, 전파의 성질, 주파수 범위에 따른 분류, 이것도 전자파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아까 했던 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 다음에 또 적외선보다 더 작은 거는 방송파.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 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방송파 영역에서 내가 이런 주파수 범위에 따른 내용을 쓸 수 있느냐. 근데 일단 패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도선에 흐르는 전류. 이거 있다. 보자마자 이 전류 I1, I2 때문에 도선에 받는 힘.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본 이론에 나오는 거긴 한데, 기계적 강도, 그죠? 전기기계의 기계적 강도를 이것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또 다 좋네요. 좋고, 그 다음 전력계통의 다음 사항을 설명해라.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절연 협조, 절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보는 거고, 또 절연은 열적인 것과 전기의 힘에 의한 절연이 있는데 얘도 전압, 그죠? 전압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절연. 그 다음에 서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나열하면 되겠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분사인 전원의 특징. 분사인 전원 반드시 공부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신 분은 나와서 너무 좋을 거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지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이렇고 안 하신 분들은 후회를 하실 거고, 내가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신 분들은 쓸 거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에 특징을 설명하고, 분사인 전원의 특징, 분사인 전원의 종류, 신재생연의 특징 다 같죠? 그런, 이것도 기본에 입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암기 안 했어도. 자, 그리고 배전 개통 연계 시 설비 운영상의 문제점. 개통 연계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통 연계 기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연계 기준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전압, 주파수, 파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위상, 이렇게 다 맞춰야 되는 거고, 동기화 시켜야 되니까, 개통의 전원하고 동기화 시켜서 붙여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 분사형 전원 같은 거를. 그리고 여기에 품질, 전기 품질, 그 다음에 차단이 될 때 어떤 개통과 같이 차단이 되는 거, 단독 운전 방지,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풀어야 되는. 비행장 등하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항공 등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만 풀 수 있어요. 저는 비행장 시공을 한 사람인데 시공회사에서 못 풉니다.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때도 항공 등하는 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항공 등하를 눈으로는 봤지만 제가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 일단 네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시간인 겁니다. 일단 네 문제를 기본에 입각한 선로정수, 기본에 입각한 도체에 받는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전동기입니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의 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절연의 가장 기준 충격 절연 각도, 절연 협조.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기본, 분사형 전원. 기본에 입각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받는 순간, 와, 이거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쓰다 보면 정신없이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목표 점수 이렇게 나오면 80점은 맞아야 됩니다. 평균 80점. 여기서 평균 80점 맞아가지고 그냥 확 합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전기회로에서의 선로정수의 구성요소. 이거는 뭐 책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응용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 제대로 있는 거 탁탁탁 써주면 됩니다. 자, RLCG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 선로정수를 제가 21년도에 선로정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들고 설명하시오. 21년 대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선로정수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요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선로정수를 설명하는 게 선로정수의 특성을 설명을 하는 거죠. 뭐를 설명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개요. 선로정수란 저항 R, 인덕턴스 L, 정정현 C, 무설 컨덕턴스 G라고 하는 4개가 선로정수이다. 선로정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이거 선로정수에 대한 식, 특히 L과 C 요거 한번 보다 보면 얘는 어떤 전선의 종류나 사이즈, 배치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해요. 뭐 로그, 뭐 10의 R분의 D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뭐 C는 위에 0.02423 입실럼, L 같은 경우는 0.05 플러스 0.4605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선의 굵기 반지름, 전선의 성간거리 D 아닙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선로정수라는 게 저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 뭐 주파수가 있어요? 전압이 있어요? 시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선로정수는 RLCG라는 것은 뭐 계통의 고장 전류 계산, 그래서 계전기 설정, 이상 전압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L과 C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전압 강화, 그다음에 뭐 손실, 저항할 때문에 생기는 손실, 전체적인 안정도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요에 왜냐하면 2, 3, 4교시는 간단하게 개요 적어주면 되거든요. 이 개요 사실 많이 적었죠. 많이 적었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걸 이쁘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거를 개요를 적으시면 돼요. 일단 선료정수란 해서 정의 적어주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문제가 여기는 구분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료정수란 적어주면 되고요. 요즘 문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게. 그런 거는 굳이 개요를 쓰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 잡아주고 2번 목차 잡고 3번 목차 잡아도 됩니다. 얘는 선로정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목차 잡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목차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선로정수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그냥 RLCG만 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려주면 좋겠죠. 계통의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C와 C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누설 컨덕턴스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의미다. 이렇게 해서 쫙 분포가 되어 있다. 선로에.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병렬 어드미턴스는 Y,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까지도 설명해주면 좋은 거죠. 선로정수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턴스로 시작하는 거를 한 7, 8가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전기를 공부하면서. 뭐예요? 저항 R이 뭡니까? 레지스턴트. 그죠? 그 다음에 얘는 L은 인덕턴스, 턴스. 얘는 C는 캐패시턴스. 이것도 다 턴스로 시작하잖아요. 턴스나 던스도 턴스로 좀 발음해주면 되고. 또 뭐 있어요? 임피던스이긴 한데 임피턴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서세텀스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X라고 표현하는 거 뭡니까? 리액턴스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턴스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면접에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턴스가 들어가는 거 한 8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저만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로정수의 특성. 저항 R 얘기하면 뭐 적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적어야 되죠. 저항 R은 로 A분의 L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저항의 정의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 회로에서의 도체의 저항은 그냥 직류도체 20도씨에서의 저항과 거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증가하죠. 도체는. 그 다음에 교류일 때, 그죠? 표피 효과, 근접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증가한다. 그런 걸 써주시면 되겠죠. 25점짜리니까 저항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 때는
온도 저항 계수에 의해서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한다. 이런 식 적어주시면 되고, K2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기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되고, 또 표피 효과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더 쓸 수 있으면 살짝 더 써주셔도 되는데 그건 조금 멀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표피 효과는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표피 효과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침투 깊이 델타에 대한 식 이런 거 적어주면 되죠. 그다음에 인덕턴스 L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L은 여기 안 적어놨나? 전류가 흐르는데 세교하는 자석수다. 뭐 이렇게 적어주든지 아니면 란다라고 적어주든지. 세교, 많이 세교하면 이게 인덕턴스가 큰 거예요. 조금 세교하면 인덕턴스가 작은 거고, 그죠? 그래서 코일을 막 감아놓으면 전류가 1A만 흐르는데 세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자석을 만들어가지고 날 세교하잖아요. 그래서 L이 커지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에 대한 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선로에 작용되는 인덕턴스가 있는데 얘가 가공 선로에는 그 L이 얼마였지. 그 다음에 지중선 이렇게 케이블로 가는 지중선로에는 L이 얼마인지, 뭐가 더 큰지. L이 여기 가공하고 지중에서 L이 누가 더 큽니까? 가공이 더 크죠. 큰 이유는 이 수식에 의해서 성간거리 D가 크기 때문에, 그죠? 케이블은 성간거리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 C. 정전 용량 C는 여기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각각의 전이차에 대해서 공기의 유전율이 존재를 하고, 공기 유전율 때문에 C가 존재를 하는 거죠. C는 어떻게 됩니까? 수식이, 개념식이 일단 C는 V분의 Q라는 개념식도 있죠. 전압을 가했더니 전하량이 충전이 된다. 얼만큼 많이. 그거에 대한 개념식인 거고, 또 여기서 입실론을 고려한 C에 대한 식이 거리 D분의 입실론 S, 어떤 이 판의 이 도체의 면적 또는 평행판의 면적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C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대지하고도 C가 존재하는 거. 전압의 차이가 있으면 거기 유전율 때문에 다 C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케이블도 전압이 걸렸죠. 요 사이에 C값이 당연히 있겠죠. 차폐가 혹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차폐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미치지 않고 여기 도체에서 여기 차폐 사이에 절연체에 C가 존재를 하겠죠. 이런 C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건 C값은 가공이 커요, 지중이 커요? 지중이 커요. 성간거리가 가까워서 분모에 있기 때문에 성간거리가 가까운데 C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C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가 또 유전율도 존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C가 가공보다 지중이 케이블이 한 30배 정도 C값이 크다. 그래서 케이블은 이제 C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C값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C값이 크면 여기에 충전전류 IC가 흘러요. 충전전류 IC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압을 상승시킨다. 전압이 상승시키니까 내가 투투나인을 걸어놨는데 얘가 막 23kV, 24kV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기의 절연이 파괴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게 충전전류다. 이게 차단기가 차단할 때 차단을 잘 못하게 하는, 재점호 서지가 발생하거나 회복 전압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L이 클 때는 C가 있어서 상쇄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내가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탁탁탁 답안지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정말로 책대로 탁탁탁 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가 이해한 만큼 쓸 게 많아집니다. 이해한 만큼. 자,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자꾸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거 가공보다 지중이 그러니까 가공보다 지중이 30배 정도 크다라든지 여기 전압이, 그래서 전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저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압 케이블 배선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건물 안에. 근데 이 C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막 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저압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3.3kV 고압, 6.6, 특히 22.9kV, 154, 765, 345 이렇게 특고압으로 가면 이 C에 대한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충전 용량 또는 충전 전류, 그 다음에 이 C값에 대한 것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어디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 루프 배전을 했어요. 그죠? 루프 배전 했는데 그 투투나인으로 루프를 시킨 거예요. 군내에서. 루프를 시켰더니
역률이 엄청나게 나쁘더라. 근데 역률이 지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진상이 돼가지고 나쁘다라는 거죠. 그냥 루프 배전 하나 했을 뿐인데, 근데 이 케이블의 거리가 한 몇 킬로였죠? 한 16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루프 한 바퀴 샥 돌린 게. 그러니까 그 C값이 커가지고 여기 부하에 사용하는 데는 역률이 높지 않은데 그냥 케이블에만 C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특고압 측의 역률이 여기 한 20, 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진상이 되더라. 그리고 전압도 엄청나게 높게 뜨고. 그 진상이 되니까 현장에서 계속 페널티를 내요. 이게 기본 요금에 페널티를 내는 겁니다. 한전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지상이 돼도 페널티가 있는데 진상도 밤 시간에 진상이 되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요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밝혀지는 거죠.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블로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이 C를 좀 없애야지 되겠죠. 그런 게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C에 대해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누설 컨덕턴스. 누설 컨덕턴스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누설되는 거예요. 도체에서 가공선이다라고 하면 도체에서 이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대지로 이렇게 누설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게 누설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기 중으로 해가지고 대지로 막 누설되나요? 실제로 전류가? 누설이 안 되죠. 누설이 안 되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이 엄청나게 크니까, 누설 컨덕턴스가 엄청나게 작으니까, 쟤는 역수니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근데 뭐에서는 누설 전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애자다라고 하면 애자 표면으로 이 누설 저항이 있으니까 얘도 크긴 크지만, 저항이 크긴 크지만 그래도 누설 전류가 약간은 흐른다. 누설 컨덕턴스가 존재하는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데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엄청나게 긴 장거리 송전선로 이런 데서는 이제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런 게 책에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날까 하는 거예요, 시험 자료에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로정수와 케이블의 관계. 뭐 이렇게 보면 케이블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포피 효과는 근접 효과 있는 거 설명했고, 그거보다 뭐 충전 전류가 흐르면 충전 전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건 간단하게 그냥 써봤고, 맺은 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선로정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맺은 말 쓸 때는 대단한 거 쓴 거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열했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맺은 말 해놓고 그냥 선로정수에는 RLCG가 있다 이렇게 그냥 쓰고요. 다시 그냥 가공선에서는 L이 크고 지중선에서는 케이블에서는 C가 크다. 그리고 지중 케이블이 장거리로 갈 때는 이 C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그냥 다시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선로정수는 도체의 굵기나 선광거리에 대해서 그 값이 정해지는 거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통에 무언가를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 설비에서 신호 구성, 주파수, 진폭, 위상, 파형 반영.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전자파에 대한 개요를 좀 적어놔 봤고요. 우리가 전기도 전자파고 신호도 어떤 전자파의 일종인 거고. 자, 여기에서 주파수, 진폭, 위상, 파형은 뭐 아시죠? 이렇게 파형 그려놓고 이게 어떠한 파형이든지. 이게 주파수는 뭐예요? 주파수 단위름 헤르츠가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느냐, 그죠? 그게 주파수 아닙니까? 60Hz, 우리 전기 쓰면 60초 반복하는 거고. 저기 방송파에서 뭐 100MHz 그러면은 1초에 100메가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주파수인 거고, 주기는 시간 t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 시간 t. 그러면 이 주기는 한 개의 이렇게 한 파장에 이 원 사이클이 갈 때 시간이 몇 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주파수가 커지면 한 사이클의 시간이 짧아지죠. 그런 거의 관계. 그 다음에 파장, 한 개의 주기가 가는 이 거리, 이건 파장은 길이에요. 메타. 너무 짧으니까 나노메타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파수가 커지면 이 파장의 길이도 아주 짧아지죠. 그런 관계가 있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진폭은 이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이 위에까지 크기 아닌 진폭 아닙니까? 전류 파형이면 전류의 크기가 진폭이고, 전압 파형이면 전압의 크기가 진폭이고, 전력이면 전력의 크기가 진폭이고, 제 말이 크냐 작냐가 진폭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에서 변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진폭 변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파수 변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상 변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내가 혹시 내 문제를 선택을 다른 걸로 못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해가지고 이런 거를 응용해서 좀 써줄 수 있는 것. 요게 우리 합격의 가장 기본 소양입니다. 여기는 지금 내 문제 다른 걸로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 선택 안 해도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받아보면 세 문제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3년 공부해서 세 문제를 알겠는데 나머지 세 문제에서 나머지 세 문제 111에서 이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잘 모르는데 선택을, 이렇게 애매하게 아는데 선택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항상 생깁니다. 그런 거를 내가 슬기롭게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해가지고 잘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쓸 때는 잘 모르더라도 주파수 진폭 위상 파형을 잘 모르면 주파수 진폭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진폭, 위상에 대해서 봤고요. 위상은 이렇게 이 어떤 파형이 변화되면서 가는데 어느 때의 그런 시간에 대한 그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파형은 뭐 이렇게 이런 웨이브 파형도 있고, 이런 구형파도 있고, 삼각파도 있고, 톱니파도 있고, 이런 게 파형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성질. 여기에서는 우리 공부한 대로 보면은 전자파로 해가지고 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방소파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은 방송파에 대한 이런 거, 신호파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전자파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자파의 성질은요, 전파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이제 책에 있는 걸로 내가 답안지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 모든 게 전파나 전자파나 여기에는 파동성과 입작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론에 증명이 된 거고, 특히 입작성이라는 것은 광전효과가 발생하는 것, 뭔가 이렇게 파장이 와서 딱 부딪혔더니 전자가 튀어나갔다. 얘는 뭔가 입자가 와서 부딪혀서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된 것이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파장이 있다라는 것은 빛의 평강 현상이 발생한다. 평강이 여기 뭐 사방으로 이렇게 다 가는데 뭐 이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도 퍼지고 이렇게도 퍼지는데 아무튼 세로판과 가로판이 있는 것을 두 개를 다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를 통과했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그게 어떤 평강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 회절과 간섭. 구멍에서 이렇게 회절하는 거 점점 커져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파장이 간섭되는 거, 이렇게 이게 파동성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방송파에서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진폭 변조와 주파수 변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AM, FM 이런 거, AM은 kHz, FM은 메가헤르츠대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TV 방송파 같은 거는 뭐 UHF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기본에 입각해서 좀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책에 있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까지 썼는데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봤을 때는 이 신호에 대한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신호에 대한 걸 잘 모르면 그냥 전파의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파의 성질 및 주파수 범위에 따른 분류라고 했으니까 뭐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뭐 적외선을 얘기하고 뭐 방송파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해도 틀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점수는 많이 못 받을 수 있겠죠. 네. 일단 우리 실제 이번 123회에서는 선택 안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3번. 도체에 받는 힘, 그 다음에 플레밍 연선법칙. 도체에 받는 두도체, 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향을 잘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방향이 같으면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면 반발력. 누가 얼마 전에 밴드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힘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라는 거는 자속과 자속이 만났을 때 발생되는 거거든요, 힘 자체가.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거는 자속과 이 흐르는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두 개의 관계로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본 교재에.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게 K 곱하기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거리 D 또는 거리 R 분의 전류 두 개. 같은 전류면은 I의 제곱, 그 다음에 다른 전류면 I1, I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기계적 강도에서 견뎌야 되니까 뭐에 견뎌야 돼요? 피크치에 견뎌야 되죠. 그래서 IM의 제곱 이렇게 쓴 겁니다.
간 거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조금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 B 자석 밀도라는 것은 뮤 H로 관계가 되고, H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힘의 색이, 자기의 색이잖아요. 자기의 색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기본에서 우리 하는 건데, 전류가 흘렀는데 여기에 받는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류의 크기에다가 2파이 R 아닙니까? 이게 반지름 R이라고 하면, 그죠? 반지름 거리 D라고 하면 D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 2파이 D분의 I 해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I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I 제곱 이게 나온 겁니다. 기본 원리를 제가 적어준 거고요. 요 우리 암기하고 있는 식이 있으니까 이걸로 적어줘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도선에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요 단위 길이당 킬로미터 또는 단위 길이당 뉴턴,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적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면 요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 이거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제는 100점을 잘 안 주잖아요. 만점을 안 주는데, 뭔가를 수식으로 증명하는 문제, 이런 거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하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기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만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설명이니까 만점까지는 좀 힘들지만 점수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3교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쓰신 분들은 이번에 개별 점수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3교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쓰신 분들 거의 만점까지 갈 겁니다. 계산 문제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대로 내가 쓰고 나와야지 합격권에 확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의 방향에 따른 내용, 이거 뭐 그림 그리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전류의 방향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왠지 언급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 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자석을 항상 그리면 됩니다. 자석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네. 얘도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생기네. 여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네. 그리고 이게 멀리 가는 거는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도체의 바깥쪽은, 이 도체의 바깥쪽에 자석 밀도 B는 어떻게 돼요? 합성이 돼요. 자꾸 합쳐져. 얘에서 만들어낸 것도 얘에서 만들어낸 것도 합성. 그리고 여기 사이, 도체 사이에는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긴 자석이 위에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상쇄가 되죠. 그 자석 밀도가 여기는 작아요. 여긴 작고 여긴 자석 밀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자석 밀도가 많은 데서 자석 밀도가 없는 곳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도체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가 돌아가는 것도,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가죠. 자석 파이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전류가 한쪽으로는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데는 자석이 이렇게 생기고 나오는 데는 자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에는 자석 밀도가 더해지고 여긴 자석 밀도가 상쇄되네요. 이쪽에는 자석 밀도가 더해지고 또 자석 밀도가 이렇게 분포가 돼요. 자석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석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냥 자석 밀도만 봐도 방향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흡인력. 근데 전류가 반대로 흘러요. 얘가 이쪽으로 흘러.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생기죠. 자석이 여기 어떻게 돼요? 가운데 합쳐지죠. 가운데 자석 밀도가 엄청나게 커지죠. 바깥에는 여기 합쳐졌는데 여기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상쇄되죠. 그 바깥쪽은 없어요. 자석 밀도가 여기가 높아져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반발력이 생긴다.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이해를 해놓은 사람은 절대로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반발력이냐 흡인력이냐 잠깐 헷갈리더라도 한번 딱 그려보면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 그림이요? 반대로 됐다라는 게, 전류가 튀어나오니까 반대로 됐네요. 튀어나오니까 요렇게 튀어나오니까 자석이 요렇게 생기고, 그죠? 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자석 밀도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자석 밀도가 여기는 상쇄가 되니까 N에서 S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못 가고 여기는 잘 가요.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여기 N에서 S 이렇게 가는 게 이쪽으로는 여기 튀어나와서 막아요. 이렇게 회전하니까.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네요. 이건 이제 제가 원리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조금 반대로 잘못 얘기했던 거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장, 힘, FBI,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전류가 튀어나오네?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전류가 들어가네? 힘의 방향은 아래로.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죠, 그죠?